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선거가 코앞인데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면 어쩌자는 겁니까? 태산아, 배가 너무 고파서 밥 한 끼만.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아들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벌레보다 쳐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옛다! 10만원! 이거 들고 당장 시골로 꺼지세요. 제발 제 눈앞에서 사라지시라고요. 아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주워든 그 10만 원짜리 지폐 옆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번에 끊어버릴 100억짜리 비밀 장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식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해 스스로 거지가 된 회장님. 패륜 아들을 향한 통쾌한 참교육과 반전의 드라마.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청강그룹의 전 회장인 강금수는 빳빳한 돈다발 대신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방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금수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 중 가장 귀한 돈인 100억 원의 비밀 계좌가 담긴 서류를 낡은 가방 깊숙이 숨긴 채 첫째 아들 강태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금순의 행색은 누가 보아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으므로 사무실 경호원은 그녀가 문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금수는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기다린 끝에 긴급한 회의를 마쳤는지 비서 2명을 대동하고 복도를 걷는 아들 강태산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인 태산은 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곧바로 굳은 표정을 지으며 수행원들에게 급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태산은 금순에게 다가가는 대신 수행비서를 통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복도 구석으로 어머니를 유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금수는 아들의 지시에 따라 구석으로 이동했지만 태산은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거리를 둔 채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산이 경멸하는 표정으로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군요. 제가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정치 이미지는 어떻게 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금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대에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침묵하며 태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태산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안에서 10,000원짜리 10장을 꺼내 구겨진 종이봉투에 대충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 10만 원으로 당분간 지방의 조용한 곳에 가 계세요. 당분간만 제 눈에 띄지 않으시는 것이 어머니께도 좋지 않겠습니까? 금수는 태산이 건넨 봉투와 아들의 잔혹한 외면에 첫 번째 시험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돌아선 금수는 다음 행선지인 둘째 아들 강태호의 저택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온몸을 억제는 허기와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는데 그 안에 담긴 100억 원의 서류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 완전히 거지 행색이 된 강금수는 그룹 후계자이자 둘째 아들 강태호가 사는 성북동의 호화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금수는 차가운 대리석 담장과 단단한 철제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손가락이 떨려 초인종 소리마저 힘없이 울렸습니다. 저택 안에 있던 태호는 보안 카메라로 어머니의 남루한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불청객으로 간주하고 경비실에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통해 태호의 냉정한 지시를 받았고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외부 인터폰을 통해 단호하게 금순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딱딱한 목소리로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당장 물러나십시오.
저희 회장님은 할머니 같은 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외치며 금순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금순은 간절한 눈빛으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태호는 창밖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확인한 후 서재의 두꺼운 창문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태호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100억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자신에게 무슨 요구를 할까봐 두려웠고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외면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경비원이 금순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금순은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금순은 두 아들의 철저한 외면이라는 잔혹한 시험 결과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마지막 희망인 막내딸 강수아가 있는 곳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수상함을 느끼고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금순의 행적을 은밀하게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시간 후 사설 탐정은 금순이 태산의 사무실과 태호의 저택을 방문했음을 보고했고 금순이 여전히 100억 원의 서류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태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태호는 즉시 형 태산과 비밀 회동을 갖고 어머니의 이 기이한 거지 행세가 자신들의 상속권을 위협하는 일종의 연극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수아의 작은 미술학원 앞 골목에 겨우 도착했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학원 창문 너머로 딸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창밖을 보지 못했고 금수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낡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학원 앞 계단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 아래 숨겨진 초라한 마음을 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고 잠시라도 딸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강금수는 막내딸 강수아의 미술학원 구석에서 거지 행색을 한 채 안정을 취했지만 태산과 태호의 압박은 금순을 향해 쉴 틈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여전히 수아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지 못했는데 딸의 순수하고 소박한 삶을 망가뜨릴까 두려워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태산과 태호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민준혁 변호사는 수아의 학원 근처에 머무르며 금순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이 겉모습은 거지이나 손에 든 가방을 절대 놓지 않고 언뜻 보이는 말투와 행동에서 과거 청강그룹 회장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준혁은 태산과 태호에게 어머니가 현재 재산을 불합리하게 처분할 우려가 있는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며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은 금순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모든 금융활동을 중지시켜 그녀가 100억 원의 비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치명적인 법적 공격이었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민준혁의 계획에 만족하며 어머니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진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정보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민준혁은 소송 준비 과정에서 금순의 과거 경영 자료를 살펴보다가 그녀가 오래전부터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에 환원할 목적으로 비밀 장학 재단 설립을 준비했다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금순의 자필로 100억은 탐욕이 아닌 나눔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금순의 거지 행세가 단순한 기행이 아닌 고도의 도덕적 계획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반전 증거였습니다. 민준혁은 자신이 탐욕스러운 아들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으며
자신의 명예와 양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인 태상과 태호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직업윤리와 한 어머니의 고귀한 사명을 지켜야 한다는 인간적 양심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민준혁은 이 사실을 태산이나 태호에게 보고한다면 금순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결국 어머니의 재산이 아들들의 탐욕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금순의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이 시작되면 어머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양심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막내딸 수아에게 접근하여 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준혁은 다음 날 밤 수아가 미술학원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을 노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운명적인 만남을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밤늦게 강수아가 미술학원의 모든 불을 끄고 홀로 그림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혁 변호사가 조용히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는 밤중에 찾아온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드러내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민준혁은 어머니의 진짜 의도가 당신의 형제들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혁은 자신이 강태상과 강태호의 법률 대리인이었음을 밝히며 충격을 주었고 수아는 어머니의 행방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깨닫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아는 민준혁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사람임을 알았기에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지만 민준혁은 곧바로 금순의 자필이 담긴 장학재단 메모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메모를 읽은 수아는 그제야 어머니의 거지 행색이 단순한 노망이 아닌 거룩한 사명을 위한 계획이었음을 이해하고 모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이 만남은 수아에게는 어머니의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이자 잃어버린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운명적인 인연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와 민준혁은 즉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태상과 태호가 어머니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는 사실과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의 위험성을 논의했습니다. 민준혁은 태상과 태호에게는 계속해서 소송 준비 상황을 보고하며 이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금순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수아는 곧바로 학원 구석에 숨어있던 어머니에게 달려가 엄마, 저 민준혁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함께 싸워요라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금수는 딸이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고 100억 원의 비자금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금이 아닌 사회환원 종잣돈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에게 현재 태산과 태호가 소송을 통해 그녀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설명하며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공증 및 위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세 사람은 수아의 작은 미술학원 지하 창고에서 비밀 회동을 갖고 강금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 서류 작업에 착수하며 이야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민준혁은 자신의 직업윤리를 버리고 윤리적인 길을 택함으로써 스스로 고독했던 전문직의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구원의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태상과 태호는 민준혁의 이중적인 행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어머니의 재산을 손에 넣을 날만을 기다리며 방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수는 수아와 민준혁의 헌신을 발판 삼아 두 아들의 탐욕에 맞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강금수는 강수아와 민준혁 변호사의 은밀한 조력 덕분에 강태산과 강태호가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을
재계하기 직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최종 위임장과 공증을 완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수는 공증을 마친 후 안도감을 느끼며 수아에게 100억 원의 비자금 계좌가 재단 설립을 위한 종잣돈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모든 계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의 명확한 의지와 재단 설립의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에 만족하며 곧 닥쳐올 법정 싸움을 위해 모든 법률적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수아의 학원에서 조용히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고 금수는 돈과 상관없이 느껴보는 소박하고 진정한 행복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금수는 수아의 어린 시절 그림들을 보며 자신이 회장으로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돈을 벌 때가 아닌 가족과 함께했던 평범한 시절이었음을 깨닫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상과 강태호는 민준혁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금순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며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소송 개시와 함께 태산 측은 금순이 장기간 가족을 떠나 노숙 생활을 했으며 재산을 불합리하게 처분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지 할머니 강금순에 대한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고 금순의 거지 행색과 10만 원 수수 사건이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금순은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수아와 민준혁에게 공개 반격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민준혁은 곧바로 태상과 태호에게 사임계를 제출하고 금순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언론을 상대로 성년 후견인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태상과 태호는 민준혁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격분하여 그를 로펌에서 축출하고 배신자, 변호사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민준혁은 이 모든 압박을 감수하고 금순이 100억으로 설립하려는 비밀 장학재단의 존재와 그녀의 나눔 의지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의 진정한 의도가 알려지자 여론은 재벌 회장의 기행에서 가족 간의 비정한 싸움으로 초점이 전환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금수는 수아의 응원과 민준혁의 헌신을 발판 삼아 두 아들의 탐욕과 사회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금수는 자신이 거지 행색으로 겪었던 모든 굴욕이 이제는 100억 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민준혁 변호사의 충격적인 사임과 장학재단 설립 계획 공개 이후 강태산과 강태호는 어머니에 대한 법적 공세를 더욱 악의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태산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강금순의 100억 원 비자금 출처에 대한 불법 의혹 조사를 시작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강태호는 그룹 경영권을 이용해 금순에게 우호적이던 그룹 내 관계자들을 모두 해임했고 어머니의 편에 설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금수는 민준혁과 수아의 보호를 받으며 수아의 학원 지하 비밀 공간에 은신했고 그곳에서 아들들의 모든 공격에 대한 반격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의 비자금 100억 원이 사실 합법적인 개인 비상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 납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법적 공방을 돕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미술학원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고 민준혁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태사는 언론에 어머니의 기행과 재산 탕진 시도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유포하며
금순의 인격을 폄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원은 강금순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의 1차 심리를 시작했고 재벌 회장의 기이한 가족사는 세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준혁은 1차 심리에서 금순이 작성한 장학재단 공증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며 금순의 의지가 명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태산과 태호 측 변호인은 서류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으며 금순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할 때 작성된 것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 반박했습니다. 금순은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두 아들을 향해 너희는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짓밟고 있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은 오랜 심리 끝에 강금순의 재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태산과 태호는 어머니의 재산권을 박탈하려던 첫 번째 공격에서 공식적으로 패배했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순은 이 승리를 통해 잠시나마 사회적 오명에서 벗어났음을 느꼈지만 두 아들의 탐욕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패배에 분노하며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또 다른 법률적 공격, 즉 상속권 및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후견인 지정 소송에서 패배한 강태산은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자 곧바로 언론전을 개시하며 어머니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태산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언론에 재벌 회장의 은닉 비자금, 해외 도피 의혹이라는 악의적인 보도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보도는 강금순의 거지 행색과 100억 원의 비자금이 세금 회피 또는 불법적인 해외 자산 도피를 위한 위장극일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강태호는 그룹의 홍보팀을 이용해 금순이 회장 재직 시절 저지른 경영 실패 사례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각시키는 기획 기사를 배포하여 어머니를 부도덕한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민준혁 변호사는 언론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거지 할머니가 되길 자처한 재벌 회장의 나눔 의지라는 제목으로 금순의 진정한 목적을 담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반박 기사에는 금순이 오래전부터 청렴한 나눔의 삶을 강조해왔다는 내용과 함께 두 아들의 탐욕적인 경영 태도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아는 어머니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미술학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조직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시켰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수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학원 건물주에게 압력을 가해 수아에게 강제 퇴거 통보를 하도록 만드는 치졸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금수는 딸이 자신의 싸움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게 되자 죄책감을 느꼈지만 수아는 엄마의 명예가 더 중요해요라며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의 100억 원 비자금의 출처 및 흐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자료를 준비하여 모든 자금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산 측은 민준혁을 내부 정보를 유출한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변호사 자격 박탈을 위한 징계 신청을 변호사협회에 접수하는 등 개인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민준혁은 자신의 경력과 명예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금순의 대리인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더욱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론은 점차 탐욕스러운 기득권 자녀들과 돈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어머니의 대결 구도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강태호는 어머니의 비자금이 그룹의 비공식 자금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려 검찰의 수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금수는
언론의 모든 비난과 사회적 오명을 홀로 감수하면서도 곧 시작될 재단 설립 소송을 통해 진실과 나눔의 가치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태상과 강태호는 민준혁 변호사를 상대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식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소식은 주요 뉴스 속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산 측이 보낸 용역들이 민준혁의 변호사 사무실에 난입하여 그의 모든 법률 문서와 컴퓨터 자료를 강제적으로 압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준혁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민준혁은 자신이 재벌 아들들의 복수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강금순의 진정한 사명을 돕는 것이 더 큰 가치임을 확신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과 수아를 찾아가 자신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법률 대리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금수는 민준혁의 헌신적인 행동과 희생에 깊이 감동했고 그에게 이제 자네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민준혁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강금순 장학재단의 실무 책임자로서 재단 설립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돕겠다고 선언하며 금순 측에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결속은 태상과 태호에게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연대로 작용했으며 금순 측이 법적 싸움에서 단순한 변호사 이상의 조력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민준혁은 자신의 지인인 원로 법조인들을 설득하여 금순의 재단 설립 소송을 위한 명예변호인단을 비밀리에 조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예변호인단은 민준혁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순의 재산 처분 의사가 정신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결단이었음을 입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상과 태호는 민준혁이 법률적 자격을 잃자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했지만 그가 외부에서 조직한 강력한 조력자 그룹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민준혁의 희생을 보며 물질적인 부와 권력이 한 사람의 명예와 가치를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금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0억 원의 비자금 통장을 명예변호인단에게 위탁하며 그 돈이 오로지 장학재단 설립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태상과 태호 형제와 금순, 수아, 민준혁의 연합 간의 법률적 지능 싸움이자 탐욕대 명예의 도덕적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준혁은 비록 변호사 자격은 잃었으나 태상과 태호의 모든 약점과 내부 정보를 꿰뚫고 있었기에 금순의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강금순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소송의 최종 심리가 시작되었고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재벌 가족의 싸움을 주목했습니다. 강태상과 강태호 측 변호인은 어머니의 남루한 거지 행색 사진을 법정에 제시하며 금순의 기행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준혁 변호사가 조직한 명예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가 나섰고 금순이 작성한 장학재단 공증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금순의 행동이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자식들의 탐욕을 시험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고도의 계획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강금수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했는데 그룹 경영 당시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정확한 날짜와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의 명료한 정신 상태를 증명했습니다. 강금수는 태상과 태호를 향해 너희가 진정 어머니를 위한다면 이 돈을 뺏으려 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따랐어야 했다고 법정에서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금순의 법정 증언은 방청석의 기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어머니의 진심을 외면한 아들들의 잔혹함이 다시 한번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냉철함과 민준혁의 치밀한 방어 전략에 당황하며 자신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은 오랜 심리 끝에 강금순의 재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성년 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태산과 태호는 어머니의 재산권을 박탈하려던 첫 번째 법적 시도에서 공식적으로 패배했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직후 민준혁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강금순 회장은 건강한 정신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100억은 탐욕의 종잣돈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패배에 분노하며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또 다른 법률적 공격, 즉 그룹 상속권 및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이 승리를 통해 잠시나마 사회적 오명에서 벗어났음을 느끼며 수아와 민준혁에게 진정한 승리는 재단이 설립되는 날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아는 법원 앞에서 어머니에게 따뜻한 코트를 입혀주며 엄마 이제는 거지 할머니가 아니라 회장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싸우세요라고 응원했습니다. 금수는 두 아들의 탐욕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더 크고 치열한 싸움이 남아있음을 직감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에서 패배하여 정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강태산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수단인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산은 국세청의 고위층에게 비밀리에 접근하여 어머니의 100억 원 비자금이 그룹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강금순과 그녀가 설립하려는 장학재단에 대해 전례 없는 강도의 특별 세무조사를 전격적으로 착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무조사팀은 강수아의 미술학원까지 들이닥쳤고 강금순과 민준혁 변호사가 은신하던 지하 창고의 모든 장학재단 관련 서류를 압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태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룹 내에서 어머니에게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인물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금수는 세무조사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준혁과 함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민준혁은 세무조사의 부당성과 태산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탐욕아들의 권력 남용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언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수아는 사회강 개망 서비스를 통해 세무조사팀의 학원 난입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어머니가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려는 선한 의도를 대중에게 호소했습니다. 태산의 무자비한 행동에 분노한 여론은 정치인으로서 그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태산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혁은 세무조사팀에게 100억 원 비자금이 그룹의 공식 자금이 아닌 금순의 개인적 투자 수익금이며 합법적 자금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수는 이 과정에서 두 아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될 경우 자신이 가진 그룹의 모든 자녀 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여 아들들에게 직접적인 경영권 상실 위협을 가했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잠시 주춤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어머니의 지분 기부를 막기 위한 법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세무조사는 금순과 재단에 대한 불법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금순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소모를 겪으며 지쳐갔습니다. 금순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이 상황이 결국 자녀들에게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교육임을 되새겼습니다. 태상과 태호는 세무조사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지분 기부를 막기 위해 곧바로 그룹 상속권 및 유류분 반환 소송을 준비하며 다음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강태산의 압력으로 건물주에게 강제 퇴거 통보를 받은 강수아는 결국 자신이 평생 일구었던 미술학원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어머니 강금순의 싸움에 완전히 전념했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으며 어머니의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학원을 떠나는 장면은 주변 이웃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학원 운영을 중단한 수아는 어머니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민준혁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 작업을 도맡아 하며 사실상 장학재단 설립의 핵심 실무자가 되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복잡한 과거 자료와 경영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지 행세를 할 때 보여준 행동이 단순한 연기가 아닌 자신의 고독과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음을 깨닫고 수아는 어머니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태산과 태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과 언론 기사를 일일이 찾아내어 반박 자료를 준비했고 여론을 돌리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민준혁은 수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동했고 그녀야말로 어머니의 진정한 유산을 이어받을 유일한 자격자임을 확신하며 법률적 보호에 힘썼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수아가 학원까지 닫고 어머니에게 완전히 합류하자 그녀의 헌신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아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 공격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수아가 과거 겪었던 작은 실수들을 부풀려 언론에 유출했고 돈 때문에 어머니에게 접근한 거짓 효녀라는 오명을 씌우려 하는 비열함을 보였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열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장학재단 설립이 곧 자신의 사명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금수는 딸의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하면서도 딸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민준혁은 수아의 청렴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학원 운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태호의 비열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수아의 헌신적인 모습은 민준혁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넘어 인간적인 도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수는 딸에게 거지 할머니 시절의 낡은 가방 속에 담겨있던 추억의 물건들을 보여주며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아의 전적인 헌신 덕분에 강금순 장학재단의 설립 절차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형태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최종 단계에 이르자 민준혁 변호사는 세간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 비자금의 진정한 출처를 정격적으로 공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민준혁은 기자회견을 열고 100억 원은 그룹 공금이 아닌 강금순이 회장 재직 시 받은 합법적인 배당금과 개인 투자 수익금의 일부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돈이 수십 년간 금순이 그룹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축한 개인 비상금이었으며
어떠한 세금 탈루나 불법적 행위와도 연관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민준혁의 이 발표는 강태산과 강태호가 어머니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불법 비자금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비자금의 합법성이 입증되자 극도로 분노했지만 100억 원이 장학재단 설립 용도로 이미 공증된 상태라 더 이상 손쓸 수 없음에 좌절했습니다. 금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돈은 내가 아들딸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교훈이라며 돈이 아닌 올바른 가치를 상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여론은 금순에 대한 의혹을 거두고 자신의 재산을 두고 탐욕을 부린 자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100억 원을 놓칠 수 없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그룹의 내부 자금을 유용하여 변호사 수임료와 언론 공작 비용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민준혁은 태호의 자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수아와 금순에게 보고했으며 이를 곧 시작될 그룹 상속권 소송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강수아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태호가 저지른 비리 관련 서류를 은밀하게 확보했고 이는 그룹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두 아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범법 행위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며 자신이 시작한 시험의 결과가 비극으로 치닫고 있음을 슬퍼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룹을 태산과 태호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태호의 경영 비리를 공개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100억 원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거지 할머니 강금순의 이야기는 탐욕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적 영웅담의 서사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모든 법적 장벽이 사라지면서 금순은 마침내 강금순 장학재단의 공식 출범일을 정하며 최종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태산과 태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어머니를 찾아가 거짓 사과를 하며 마지막 화해 시도를 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태산과 강태호는 100억 원을 놓쳤으나 그룹 경영권이라도 지키기 위해 어머니 강금순을 상대로 그룹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 및 상속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금순이 현재 보유한 자녀 그룹 지분을 자식들에게 강제로 반환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태산 측 변호사는 어머니는 이미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려는 정신적 기행을 보였으므로 남은 지분이라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준혁 변호사는 자격 정지 상태였기에 그가 조직한 명예변호인단을 통해 태호의 최신 그룹 자금 유용 및 횡령 혐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준혁 측은 태산과 태호가 그룹 경영에 부적합하며 탐욕으로 인해 그룹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강금수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가진 지분은 오로지 그룹의 투명한 미래를 위한 것이며 탐욕에 눈먼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태호가 저지른 수십억 원대의 횡령 정황이 상세히 공개되었고 이는 태호의 상속 자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태사는 동생의 비리가 공개되자 자신의 정치 생명에도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하여 태호와의 연대를 끊고 법정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는 완전히 분열되었고 서로를 비난하며 법정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강금순에게 더욱 큰 실망감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혁 측은 금순의 지분이 그룹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로 남아야 함을 강조하며
태산과 태호의 상속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강수아는 법정 밖에서 태호의 횡령 증거를 언론에 조심스럽게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태호는 검찰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태호의 경영 비리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태산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판결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금수는 이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의 자녀 지분을 그룹의 투명한 운영을 책임질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은 최종적으로 태산과 태호의 유류분 반환 요구를 일부만 인정하는 절충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그룹 지분권은 금순의 의도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리 혐의와 정치적 타격만 입었으며 금수는 그룹을 탐욕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상속권 소송 패소 직후 검찰은 강태호가 그룹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하며 태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경영 비리가 법정에서 공개되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모든 책임을 민준혁 변호사와 어머니 강금순에게 돌리며 그룹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룹 이사회는 태호의 연이은 비리와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사장직 해임을 결정했고, 태호는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강금수는 아들 태호의 몰락을 보며 가슴 아픔을 느꼈으나 그룹의 건전한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인정하며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태사는 동생의 구속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마저 흔들리자 모든 사건의 배후에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복수심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이때 민준혁은 금순이 태호의 비리를 알고도 즉시 고발하지 않고 마지막 참회의 기회를 주려 했다는 증거를 공개하며 태산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금수는 자신이 가진 그룹 지분을 전문 경영인 협의체에 위탁하고 이사회를 재편하여 그룹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룹 내에서는 금순의 복귀와 개혁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태산과 태호 라인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며 힘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그 내용에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금순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강수아는 태호의 비극적인 몰락을 보며 탐욕이 결국 한 개인과 가족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더욱 굳건하게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자식들의 탐욕을 뿌리 뽑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확신하며 장학재단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룹은 금순의 결단과 전문 경영인의 도입으로 인해 안정세를 되찾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동생의 몰락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마저 흔들리자 당대표 경선 출마를 포기하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적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돈의 노예가 된 재벌 2세들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언론에 보도되며 금순의 명예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금순은 그룹의 개혁과 아들의 몰락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목도하며 회장으로서의 사명과 어머니로서의 비애를 동시에 감장해야 했습니다. 강태호의 구속과 강태산의 잠적 이후 언론은 강금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명 기획 보도를 시작하며 대중의 여론이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외면당했으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던 어머니의 진정한 의도장학 재단과 주요 매체를 통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과거 금순을 거지 할머니라고 조롱했던 대중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후회하며 금순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순이 거지 행색을 했던 이유가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이 알려지면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준혁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금순 장학재단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단임을 공식화했고 이미 수십 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태사는 이 모든 여론의 흐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늦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태산의 입장문은 진심이 아닌 정치적 쇼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았고 대중들은 그의 위선을 간파했습니다. 강수아는 어머니의 명예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금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식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장학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금순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황금만능주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거 금순에게 10만 원을 던져주고 문전박대했던 태산과 태호의 모습이 다시금 회자되며 이들의 탐욕은 더욱 극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민준혁에 대한 변호사 징계 신청은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철회되었고 그는 명예를 회복하며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이 숨긴 100억 원의 진정한 힘이 돈이 아닌 선한 의지에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금순 장학재단은 여론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설립 절차를 순조롭게 밟아나갔고 사회적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한 편의 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대중의 여론이 완전히 강금순에게 기울자 강태산과 강태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장학재단 설립을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태산 측은 장학재단 설립 절차 중 사소한 법률적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강태호는 수감 중에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그룹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어머니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금수는 두 아들의 끝없는 탐욕과 비열한 협박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민준혁 변호사는 두 아들의 모든 요구와 협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고 법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재단 설립 절차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강수아는 태호가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기밀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 정보가 그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민준혁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금수는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자식들은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어떤 합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태산과 태호에게 최후 통첩이 되었고 두 아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을 위기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산은 정치권 내에서의 입지마저 잃고 고립되었으며 그의 동료들조차 더 이상 탐욕스러운 아들을 옹호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태호는 결국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룹 경영은 물론 모든 사회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금수는 법률 절차를 통해
태산과 태호에게 물려주었던 일부 재산마저 그룹의 공익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준혁은 재단 설립을 위한 마지막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태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권 남용을 이유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법원은 태산의 소송이 명백히 어머니의 선한 의지를 방해하려는 목적임을 인정하고 태산의 소송을 기각하며 금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강금순 장학재단 설립을 가로막던 모든 법적, 정치적, 개인적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졌고 재단은 최종 승인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금수는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며 자신의 100억 원이 마침내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게 되었음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에 따라 강금순 장학재단은 모든 법률적 절차를 완료하고 마침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설립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금순이 숨겨왔던 100억 원의 비자금은 마침내 장학재단의 종잣돈으로 공식 등록되었고 그녀의 거지 행색이 감추려 했던 비밀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준혁 변호사는 재단 설립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와 규정을 완벽하게 처리했으며 재단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강금수는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직접 재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민준혁은 재단의 상임 이사로서 실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강수아는 재단에서 미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사명을 예술교육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단 설립 승인 소식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금순의 따뜻한 뜻에 감사하며 재단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돈은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마지막 교훈이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태상과 강태호는 재단 설립 승인 소식에 절망했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의지를 꺾을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법적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금수는 태상과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재산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서한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두 아들의 탐욕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민준혁은 자신의 명예 회복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찾았음에 감사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재단 운영에 두었습니다. 그룹 이사회는 금순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재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금순과의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금순은 거지 할머니 시절 낡은 가방에 넣어두었던 가족 사진과 추억의 물건들을 수아에게 전달하며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은 금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자본주의 사회의 탐욕에 맞선 도덕적 승리로 평가받으며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금수는 이제 거지 행색을 벗고 회장으로서의 위엄과 함께 나눔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승인 직후 여전히 일부 언론과 강태산의 자녀 세력은 강금순이 거지 행세를 한 것이 단순한 상속 싸움의 쇼였음을 재차 주장하며 그녀에게 사회적 오명을 더 씌우려 했습니다. 이들은 금순이 노숙자 행세를 하며 세간을 기만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며 두 번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민준혁 변호사는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금순이 거지 행세를 했던
전후 상황에 대한 모든 기록과 법원 판결문 원본을 공개하는 대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준혁은 금순이 두 아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10만 원으로 내쳐졌던 순간의 강태호 저택 CCTV 기록 음성 제거를 편집하여 공개하며 그녀가 겪었던 굴욕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은 금순의 행동이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식들의 진심을 보기 위한 처절한 어머니의 테스트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민준혁은 100억 원의 장학금 증서와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 최종 기각 판결문을 제시하며 금순이 가진 재산권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공개를 통해 금순을 둘러싼 모든 사회적 오명기행, 쇼, 비자금 탈루는 완전히 해소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모성애가 낳은 비극적 선택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강태사는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고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기반마저 상실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금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거지 행색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하며 대중에게 진정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대중은 금순의 용기와 고백에 감동하며 그녀를 비난했던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돌아섰습니다. 강수아는 어머니의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의 힘이 거짓의 오명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감격했습니다. 이로써 금수는 재산은 물론 개인적인 명예까지 완전히 회복했으며 그녀의 사연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금수는 명예회복 후 장학재단을 통해 자신과 같은 고독한 노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수감 중 어머니의 명예회복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자신의 탐욕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순의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이자 진정한 가족애와 나눔의 가치를 되찾는 감동적인 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사회적 오명이 완전히 해소된 후 강금순은 강금순 장학재단의 성대한 출범식을 개최하며 자신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정계, 재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100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장학금 수혜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금순의 나눔의 의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강금순은 출범식 연단에서 100억 원의 장학금 통장 사본을 들어 보이며 이 돈은 오늘부터 우리 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은 금순이 거지 할머니로 겪었던 모든 고난과 굴욕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강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어머니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담아낸 거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100억의 가치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완성하여 출판을 준비했습니다. 자서전에는 금순이 회장으로서 누렸던 화려한 시절보다 거지 행색으로 자식들을 만났던 소소하지만 잔혹했던 순간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금수는 자서전의 마지막 장에 돈은 탐욕을 부를 수도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는 도구일 뿐 진정한 유산은 사랑과 나눔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준혁 변호사는 장학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사회공헌 변호사상을 수상하며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회복했습니다. 강태사는 어머니의 자서전 출간 소식을 듣고 책의 내용이 자신의 과거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릴까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침묵했습니다. 수아는 자서전 출간을 통해 어머니의 개인적 사명뿐만 아니라 상처 입었던 가족의 구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금수는 재단 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자신의 삶이 오직 돈만을 추구했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아와 민준혁에게 재단의 영구적인 운영을 위탁하며 자신은 홀로 평온한 여생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서전은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금순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가치에 대한 영감을 주는 텍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금수는 수아의 미술학원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거지 할머니의 시험은 끝났고 그녀가 남긴 100억은 탐욕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서전 출간 1년 후 강금순 장학재단은 강수아 이사와 민준혁 상임 이사의 헌신적인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강금수는 자신의 작은 집 정원에서 수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가장 평온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내는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재벌 회장도 남루한 거지 할머니도 아닌 존경받는 어머니이자 사회 지도자로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강태사는 정치권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자서전을 읽고 뒤늦게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을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친 강태호는 그룹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으며 어머니의 장학재단에 익명으로 매달 소액을 기부하며 속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금수는 아들들의 뒤늦은 참회를 전해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는 미움 대신 용서와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혁은 성공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명성을 얻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소송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수아는 장학재단의 교육이사로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젊은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금수는 수아에게 거지 행색으로 다녔던 낡은 옷과 가방을 보여주며 이것이 너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그 낡은 가방을 소중하게 보관하며 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물로 간직했습니다. 강금순 장학재단은 그녀가 숨긴 100억 원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견고한 사회 공헌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금순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탐욕에 대한 경고와 진정한 가족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재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했고 유언장에는 두 아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돈이 아닌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 교훈을 물려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봄날 오후 강금수는 수아와 민준혁이 활발하게 재단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인생을 최종 종결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금순 회장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100억 원이라는 거액보다 더 빛난 건 낡은 옷을 입은 어머니를 망설임 없이 안아주었던 막내딸 수아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강금순 회장의 마지막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진짜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아들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멸했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택한 딸과 변호사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명예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과 사람을 가득 채운 사람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도 돈보다 귀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